한국전쟁 죽음의 문턱에서 온돌로 40명의 부하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그는 한국의 이 기술을 두고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놀라운 지혜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영국군 특공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동상으로 얼어버린 발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체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적으로 전원 생還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영국 런던에서 마이클 윈터스 씨가 보내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왕립건축학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윈터스입니다. 2023년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 리처드 윈터스님께서는 향년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간직하셨던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유산으로 남기셨는데 그 내용을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와 기록을 바탕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온돌이 40명의 영국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기록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11월 한반도의 하늘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런던에서의 삶이 무색할 만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죠. 저는 영국군 제41특공대 소속 리처드 윈터스 중위로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 이곳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군요. 인천항의 정박한 군함에서 내려 발을 디딘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런던의 겨울도 춥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의 추위는 전혀 달랐어요. 뼛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부대원들과 함께 전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 낯선 땅을 관찰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들, 피난민들의 긴 행렬,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새겨진 풍경이었죠. 영국에서 전해 들은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우리 부대는 38선 근처의 전초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11월 말부터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장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총의 기름도 얼어붙었습니다. 부대원들의 발에는 동상이 찾아왔고 의무병들은 밤낮 없이 바빴죠. 윈터스 중위님, 이런 추위는 처음입니다. 부대원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혹한이었으니까요. 전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수많은 중공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해 전술 앞에서 우리의 화력 우위는 무의미해져 갔죠. 12월 중순 드디어 후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부대는 즉시 남쪽으로 이동하라. 무전기를 통해 전해진 이 명령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죠. 40명의 부대원들과 함께 저는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후퇴 준비 중 저는 우연히 한 한국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김대위라고 했죠. 윈터스 중위님, 이 추위는 우리의 또 다른 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김대위의 말이 예언처럼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한 밤하늘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죠. 부대원들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때때로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든 것은 끝없는 추위였습니다. 저의 군용 수첩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2월 15일, 기온 영하 23도. 이곳의 추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부대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중공군의 기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달빛에 비친 산의 능선들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치 미로에 갇힌 쥐처럼 느껴졌어요. 부대원들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존스 일병은 발에 심각한 동상을 입었고 윌리엄스 상병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의무병 패터스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혹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리처드, 이대로는 전원이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관 마이클스가 귓속말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다음 행동을 고민했죠. 계속 이동하자니 부대원들의 체력이 바닥났고 멈추자니 추위가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중공군의 포격이 시작된 거죠. 모두 엄폐하라. 저의 외침과 함께 부대원들은 재빨리 주변의 바위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폭격은 밤새 계속되었고 우리의 후퇴 경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포위망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런던의 편안한 삶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날이 밝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통신장비는 추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보급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부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공포와 불안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여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었고 함께였으니까요. 부대원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저는 각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추위도, 이 전쟁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또 다른 전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1951년 1월 저와 부대원들은 산속에서 12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보급품은 바닥났고 통신장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죠. 중공군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좁혀져 왔습니다. 윈터스 중위님, 존스가 위험합니다. 의무병 패터슨이 다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텐트로 들어가 보니 존스 일병의 발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동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물집을 절대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패터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존스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상병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체온증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힘들어했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엄마.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부대원들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명의 부대원 중 이미 15명이 동상 증세를 보였고 10명은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죠. 이대로라면 전투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위님, 보급품 현황 보고드립니다. 부관 마이클스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식량은 이틀치, 의료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탄약은 한 사람당 20발 정도. 마이클스의 보고는 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보초를 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마치 서리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리처드, 이번엔 진짜 끝인가요?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던 피터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대원들의 텐트를 돌았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붙어 자는 병사들, 동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상자들, 그리고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중상자들. 처참한 광경이었죠. 새벽녘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군 발견. 3시 방향. 보초병의 외침과 함께 전 부대가 전투 태세에 돌입했죠. 중공군의 정찰대였습니다. 사격 개시하지 말라. 저는 급히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면 더 큰 부대가 몰려올 게 뻔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적 정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거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순 없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상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전멸할 게 분명했죠. 이동 준비를 하십시오. 최대한 조용히. 부대원들은 묵묵히 짐을 꾸렸습니다. 이동하기 힘든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었고 나머지 장비들은 최소한만 챙겼죠. 우리는 달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얼어붙은 땅과 미끄러운 경사로에서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었죠. 부상자를 나르는 병사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저는 중간중간 휴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죠. 추위는 우리의 체력을 계속해서 갉아먹었고 적의 추적도 걱정되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쳐 우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미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었죠. 후퇴는커녕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부대원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존스 일병은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다른 부상자들도 한계에 다다랐죠. 건강했던 병사들조차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군용 수첩을 꺼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1월 15일 아침. 부대원 40명 중 25명이 전투 불능 상태. 식량은 바닥났고 의료품도 부족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적뿐이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의 주둔지인가 생각했지만 연기의 모양이 달랐죠. 의문을 품은 저는 쌍안경을 꺼내 자세히 살폈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습니다. 정찰병 톰슨이 보고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사는 듯한 흔적이 보였죠. 하지만 그곳이 우리의 구원이 될지 아니면 함정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마을을 한참 동안 관찰했습니다. 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었죠. 톰슨, 브라운과 함께 정찰을 나가주게. 조심하도록. 두 정찰병이 떠나고 부대는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존스 일병의 신음소리만이 가끔 고요를 깨뜨렸죠. 저는 지친 부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모두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1시간 후 정찰병들이 돌아왔습니다. 중위님, 버려진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떠난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물들이 있는데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고 벽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한옥입니다. 우리 부대의 통역병인 박상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이죠. 지붕의 모양과 규모로 보아 절이 있던 마을인 것 같습니다. 박상사는 런던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고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에서 유엔군 통역으로 참여했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추위 속에 있다가는 전멸할 게 뻔했죠. 이동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부대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죠. 다행히 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독특한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지붕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나무로 된 기둥과 창문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죠. 저기 가장 큰 건물이 법당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상사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한기가 좀 덜했습니다. 넓은 마루와 방들이 있었고 구석에는 불상과 제기들이 놓여 있었죠. 절이라는 박상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특이했죠. 나무로 된 마루 안은 달리 돌로 되어 있었고 장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온돌방입니다. 박상사가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아궁이고 연기가 바닥 밑으로 지나가면서 방을 데우는 구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보던 우리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불만 지필 수 있다면 이호칸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땔감을 구해오시오. 주변에 있는 마른 나무를 모두 모아오도록. 부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죠. 다행히 절 주변에는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충분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작업은 박상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면 연기가 구들장 사이로 흘러가면서 방 전체를 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방식으로 추위를 이겨왔죠.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차가웠던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퍼져나오는 따뜻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동상에 걸린 부대원들을 즉시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존스 일병의 얼어붙은 발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자 놀랍게도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믿을 수 없군요. 의무병 패터슨이 말했습니다. 이런 난방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열이 아래에서 위로 골고루 퍼지니 인체에 최적이에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온기가 계속해서 올라왔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함이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온돌의 과학입니다. 박상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들장의 배열과 두께, 연기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있죠. 지금도 제 고향집에는 이런 온돌방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부대원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동상에 걸렸던 병사들의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군용 수첩을 꺼내 이 놀라운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다. 추위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온돌은 구원과도 같았다. 창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온돌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부대원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죠.
중위님도 좀 쉬세요. 부관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 따뜻함이 마치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방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전쟁 중에 발견한 이 놀라운 과학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현대식 난방 시스템도 이처럼 효율적이지는 않았죠. 온돌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온돌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밤새 따뜻한 바닥에서 쉰 부대원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특히 동상으로 거의 의식을 잃었던 존스 일병이 눈을 뜨자 저는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존스의 첫마디를 들은 순간 의무병 패터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중위님. 이대로였다면 존스는 발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아침 점검을 위해 부대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체온증을 보이던 윌리엄스 상병도 의식이 또렷해졌고 다른 부상자들의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죠. 중위님, 이 온돌이란 시스템이 정말 대단합니다. 패터슨이 전문가다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혈액순환을 도와 동상치료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보다 좋은 치료법을 찾기 힘들 겁니다. 아궁이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일병의 지도로 부대원들은 교대로 불을 관리했죠. 온돌은 한번 데워지면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한 번의 땔감으로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냈죠. 저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판 아래로 보이는 구들장의 배열이 과학적으로 정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원들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죠. 하지만 들어온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한 절의 노승이었죠. 스님, 우리가 이곳을 무단으로 사용해 죄송합니다. 박 일병이 통역을 해주었고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생을 살리는 것이 불가의 도리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노승은 온돌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지혜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킨 과학이지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노승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은 연기의 흐름과 열의 전달을 정교하게 계산한 시스템이었죠. 바닥의 구들장 높이와 두께, 연기 구멍의 위치까지 모두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노승은 절에 보관된 된장과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활기를 되찾았죠. 이 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피터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온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위님,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온돌방에서 자고 일어나니 근육통이 사라졌어요. 바닥의 온기가 마치 물리치료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부대원들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동상으로 걷지 못하던 병사들이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감기 증세를 보이던 병사들도 호전되었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노승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지혜이자 생존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완성된 기술이지요. 밤이 되자 노승은 다른 방으로 물러갔고 저는 불침번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위와 싸울 필요가 없었죠. 온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날의 기록을 특별히 자세히 남겼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전쟁 중에 만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 우리 40명의 부대원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온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 밖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포성이 그 사실을 상기시켰죠. 하지만 적어도 이 온돌방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중에 저는 문득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고 부대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온기를 주었는지 그 순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통신기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알파 부대. 응답하라. 윈터스 중위. 저는 즉시 무전기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아군과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여기는 윈터스. 현재 40명의 부대원과 함께 생존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전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40명 전원이 살아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긴급 구조 요청과 함께 우리의 위치를 전달했습니다. 본부에서는 곧 구조작전을 개시하겠다는 답신이 왔죠.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를 붙잡은 손이 계속 떨렸기 때문입니다. 부대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구조됩니다. 존스 일병은 이제 제법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부상자들도 거의 회복된 상태였죠.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이 당신들의 목숨을 살렸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차례입니다. 박 일병이 통역해준 노승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 시간 노승은 우리에게 된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이 된장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는 힘이 있지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저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온돌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궁이의 구조, 구들장의 배열, 연기가 지나가는 길까지 모두 스케치했죠.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피터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리처드, 귀국하면 이 온돌 시스템을 영국에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군. 이런 훌륭한 기술을 세계가 알아야 해. 정오가 되자 구조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원들은 마지막으로 온돌방을 정리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노승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스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헬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덮인 기와지붕 아래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온돌방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우리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위 속에서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지휘관이 물었죠.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덕분입니다, 서. 의무대에서는 우리 부대원들의 상태를 자세히 검진했습니다. 의사들은 혹한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놀랍군요. 마치 누군가가 잘 돌봐준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구조와 원리, 그것이 우리 부대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것은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과학입니다. 며칠 후 저는 본부로부터 특별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위 장교들 앞에서 온돌의 우수성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온돌은 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온돌 시설을 개발한다면 부대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했지만 우리는 매주 모여 온돌방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존스는 특히 자주 그때를 회상했죠. 제 다리를 구해준 건 온돌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영국 공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기꺼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기술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저는 종종 그 온돌방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지옥 같았던 전쟁터에서 만난 따뜻한 천국.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온돌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건축 자료를 구해 읽고 전문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 놀라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53년 가을, 전쟁이 끝나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온돌방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겨울, 저는 벽난로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이건 뭔가 다르군. 전쟁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온돌에 대한 특별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저와 제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온돌은 인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존스는 이제 왕립건축학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잃을 뻔했던 그의 발은 완벽히 회복되었죠. 중위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는 팀이 꾸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1955년 저는 왕립건축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건축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지혜가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죠. 강연 후 한 노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윈터스 씨,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건축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닥 난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의 지혜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에서도 바닥 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린 온돌의 설계도는 여러 건축가들의 연구자료가 되었죠.
현대 기술로 이 시스템을 재해석한다면 더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스는 스코틀랜드에 새로운 양조장을 지으면서 온돌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리처드, 이게 정말 대단해. 에너지 효율이 기존 난방의 2배는 되는 것 같아. 그의 성공 소식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저는 은퇴 후에도 온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건축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이 놀라운 기술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썼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80년 제 아들 마이클이 건축학도의 길을 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온돌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저도 이제 그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1990년대 친환경 건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온돌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박사 논문의 주제로 온돌을 선택했죠. 아버지, 온돌은 현대 건축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2000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절은 이제 문화재가 되어 있었고 온돌방은 잘 보존되어 있었죠. 바닥에 손을 대자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지. 2010년 손자 토마스가 대학에서 첫 건축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이었죠. 할아버지의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영감이었습니다. 2015년 영국 왕립건축학회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미래의 난방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에서 저의 기록과 스케치가 중요한 자료로 소개되었죠. 윈터스 씨의 기록은 온돌의 가치를 서구 세계에 알린 소중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9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해준 온돌의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돌은 제게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만난 인류의 지혜였고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23년 현재 제 이야기는 영국 왕립건축학회의 특별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축학도들이 이 기록을 통해 온돌의 가치를 배우고 있죠. 한국의 전통 기술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의 지혜는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온돌은 그것을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리처드 윈터스의 마지막 기록 중에서 영국의 온돌의 가치를 알린 리처드 윈터스 씨는 2023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온돌에 대한 기록은 현재 영국 왕립건축학회에서 소중히 보관되며 미래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 마이클 윈터스 씨는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닌 인류의 지혜가 만든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긴 온돌의 따뜻함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더욱 온돌방이 생각나게 하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온돌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